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무서진입니다. 자, 오늘 또 문전성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문전성시를 하면서 지금 한 두 주? 오늘 이번 주까지 지금 3주 정도 됐는데요. 3주 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괜찮은 한 주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이렇게 하락을 계속 할 때, 계속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는 좀 상승을 하면서 나름 마감을 해가지고 조금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했었던 이슈가 어떤 게 이슈가 있었냐라고 보면, 일단 가장 먼저 시장에서 이제 나왔던 건 이거죠. 인플레의 정점, 인플레 정점이 왔나? 이게 이제 가장 이번 주 시장 상승에 어찌 보면 좀 주된 요인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앞서 스냅 관련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어. 실적도 좀 안 좋았고 구조조정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럼 구조조정이 나오면 뭐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안 좋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FMC 의사록이 이제 나왔죠. 시장에서 이제 약간 기대하는 거는 이거 FMC 의사록에 관련돼 가지고 좀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FMC 의사록이 그럼 좋았냐? 그러니까 시장이 이만큼 막 환호할 만큼의 뭐 의사록 결과였나? 라고 보면 저는 전혀 아니에요. 시장이 떨어뜨릴 때의 이유랑 전혀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FMC 의사록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자, 50bp 한다. 7월달까지는 6,7을 할 거다라는 거. 야, 75bp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지금 6까지는 어쨌든 이야기 들어보면 뭐예요? 시장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게, 자, 5월 FMC 회의가 딱 끝나고 우리는 기억을 하죠. 5월 F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그러니까 한번 딱 급등을 했던 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75bp는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딱 풍기면서 그날 급등을 했잖아요. 3% 급등을 딱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냐? 라고 생각을 했죠. 뭐 그때 이제 차트가 딱 이거잖아요. 요 날 보시면 아시죠? 요 때잖아요. 요 날이잖아. 5월 4일이고 요거. 요 날 FMC 회의 끝나고 딱 급등을 했어요. 맞죠? 딱 급등을 하면서 야, 이거 완화적으로 이제 조금 괜찮아졌네. 자, 이제 75bp까지는 없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내렸어요. 그 다음날 바로 내리 깔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거 좀 잘 안 보이죠? 이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바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때 이유가 이거였잖아요. 이때 이유가, 아니 75bp는 안 한다고는 했지만, 야, 75bp는 안 하지만 결국은 뭐다? 야, 50bp 계속 인상한다라는 거잖아. 50bp 계속 인상한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야, 인플레가 꺾이지 않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더 할 수 있어. 이건 사실 알고 보면 이거 굉장히 매파적이야 라고 시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끄집어 내린 거잖아요. 예, 시장을 끄집어 내린 거죠. 그러면 이때 내렸을 때는 동일합니다. 지금이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똑같지만 중요한 건 저때와 지금은 왜 다를까? 저때보다 훨씬 싸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워낙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저때는 그냥 차익 실현 빌미로 삼았고, 오히려 더 추가 하락에 대한 이유로 삼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오히려 명분으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없다.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는 거의 비슷했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다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연준의
이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도 있죠. 왜냐면 조금 중도 매파인 그러니까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는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조금 이제 뉘앙스를 야 이거 잘하면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고 이제 이 9월 달에는 상황 보고는 좀 안 할 수도 있다. 요렇게 이야기, 금리 인상 좀 멈출 수 있다. 요런 이야기, 뉘앙스를 보였고. 그 다음에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굉장한 매파죠. 근데 제가 뭐 우리 고객들에게도 이야기 드릴 때도 그랬지만, 블라드 총재는 그러니까 뭐 고정적으로 매파다, 비둘기파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좀 약간 극단적인 부분입니다. 극단주의예요. 그러니까 뭐라겠지? 실용적인 극단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 대부분의 여느 총재들은 자기만의 통화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비둘기파면 거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고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매파면 매파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약간의 영향도 차이는 있지만 거의 그 본인의 이 통화 정책의 성향을 계속 그러니까 나타내죠. 근데 그 블라드 총재 좀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는 비둘기가 되기도 하고요, 매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블라드 총재를 되게 매파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팬데믹 딱 터지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비둘기였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뿌려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블라드 총재예요. 근데 이분이 또 엄청난 비둘기였던 분이 또 갑자기 지금 당장 돈을 멈춰야 돼. 당장 다 줄여야 돼. 빨리 줄여야 돼. 그것도 연준에서 가장 먼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통화정책 스탠스를 엄청 극단적으로 빨리빨리 잘 바꿔요. 그래서 매파다 비둘기파다라고 하실 분 뭐 정하지는 없다. 되게 그러니까 유연하다. 다만 이게 어정쩡하지가 않아요. 무조건 바꾸면 엄청 극단적으로 바꿔요. 비둘기면 엄청나게 비둘기, 매로 옮기면 엄청나게 매,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는 내년에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금 시장에서는 뭐야 이거 패드가 조금 패드 푼 나오려고 하나, 살짝 우리 좀 살려줄라나 라는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때마침 또 FOMC 의사록도 나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시기적인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은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아시겠지만 뭐 5월부터 휴가입니다. 왜냐면 5월에 애들이 방학을 하잖아요. 5월부터 이제 방학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죠. 요 방송 올라오는 시점이면 이제 오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입장에서 따지면 이제 현충일 요런 느낌이죠. 메모리얼 데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6월 1일이죠. 요 연휴잖아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에 돌입을 해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 7월 8월 때까지 쭉 휴가를 쓰는데, 대체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휴가가 우리나라처럼 뭐 막 길면 일주일 뭐 이렇게 잘 안 해요. 대부분 휴가는 어느 정도 가요. 회사 휴가도 한 달씩 갑니다. 예. 일반 뭐 기본적인 서비스업이라든지 일반 노동자들은 그렇게 못 쓰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소득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 달 정도 이걸 쓰죠. 대기업에 있거나 이러면.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 있는 대부분의 뭐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상당 부분 한 달 정도의 휴가를 가집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떠나기 전에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연기금을 운용하는 이런 매니저들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반기 윈도우 드레싱을 거의 5월달쯤에 거의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해놓고 정리를 하고 가거든요. 그 물량이 뭐 5월달, 이번 주까지도 조금 나올 거예요. 그 물량까지도 좀 섞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종합해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 상승을,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강세론자잖아요. 시장이 급락할 때도 시장은 간다라는 쪽이고, 여전히 저의 대전제는 시장은 추세 상승한다라는 쪽이지만, 아주 강한 대세 상승장에서의 눌림목이라고 저는 계속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의 반등은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리긴 해야 돼요. 본격적인 반등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전 6월 이후가 될 거라고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반등은 아직까지는 조금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 그러니까 상승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잡히는 게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명확하게 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러려면 시간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드리면 이거 정점이 왔냐라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발표됐던 PCE 물가 지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시면 소득은 조금 줄었어요. 0.4%죠. 전월 대비. 시장 컨센도 살짝 하회를 했죠. 시장은 한 0.5 정도로 봤는데 시장 컨센은 살짝 하회했어요.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소득이 좀 주는 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소비가, 지출이 늘었습니다. 물론 전월 대비해서는 줄었지만 시장의 컨센이 한 0.7% 정도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0.9% 정도 증가했으니까 시장 컨센은 상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컨섬션이 좀 증가했다라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메인은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C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가 6.3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어 PC 같은 경우가 4.9입니다. 드디어 4를 봤습니다. 드디어 4를 봤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보고 올해 처음 본 거예요. 코어 PC가 4를 다시 보는 거는 작년 12월 이후에 처음 보는 거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시장 컨센을 그러니까 상회할 정도로 더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딱 시장의 예상치를 비트한 건데, 물가 지표가 지금까지 발표됐던 CPI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올해 발표했던 대부분의 이 물가 지표들은 대부분 시장의 예상치를 비트하지 못했어요. 그 대부분 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높게 나왔죠.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어쨌든 시장의 예상치를 비트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5에서 4를 봤다라는 거. 이게 이제 좀 시장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저는 꺾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속도가 조금 좀 더디다? 살짝 더디는 게 좀 아쉽지만,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자료들을 드리면서 좀 꺾이고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원자재 가격들도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막 이야기 드렸죠. 물론 유가가 계속 좀 짱짱하게 버티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곡물 가격도 좀 늘렸고, 구리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광석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넘버, 그러니까 그 목재, 요런 가격들이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 요런 부분은 조금 이제 시간차를 두면서 시장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물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ISM 제조업 지표에서 나왔던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점점점 고용시장에서의 임금 상승률도 조금씩 꺾이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요게 결국에는 물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요쪽에 임금 상승과 관련된 요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괜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임금 상승이 좀 고점이 찍힐 것 같다라는 이런 시그널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죠. 스냅을 비롯해가지고 미국의 주요 지금 SNS 관련 기업들이 구조조정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구조조정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시장에 굉장한 이렇게 이 충격을 줄 정도의 이 구조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고용의 침체면 모르겠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와 공급, 고용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으면 안 맞죠. 그러니까 공급이 항상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어느 정도 맞춰질 정도의, 그러니까 고용이 좀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 주는 정도지, 수요가 확 줄어서 공급은 확 늘어났는데 수요가 확 준다, 요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을 경기 침체로 만들 것 같진 않다. 오히려 물가를 낮추는 정도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연준이 좀 진짜 확실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라고 좀 설명드리는 거는, 연준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지나면서 이제 실업률이 좀 높아질 거다. 실업률이 좀 올라간다. 왜냐면 이제 이게 시장이 좀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팬데믹에서 이게 이제 리오프닝 딱 되면서 순간적으로 확 늘어나는, 고용이 순간적으로 빡 늘어나는 게 비정상적, 지금 현재 고용시장 비정상적인데, 이게 결국엔 정상화로 가지 않겠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제 3% 중반대잖아요. 예. 근데 이게 4% 후반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이게 경기 침체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업률이 좀 올라가는 거는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하반기에는 좀 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것들이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런 부분은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최근에 조금씩 물가가 좀 잡힐 만한 것들이 좀 나오는 건 요거죠. 또 저축률도 미국이 한번 팬데믹 때 엄청나게 저축률이 높아졌잖아요. 왜냐면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그러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일해서 버는 돈보다 보조금을 훨씬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쓰고 싶어도 뭐 나가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돈이 자연스럽게 모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축이 그러니까 이 역대급으로 말도 안 되게 미국이 올랐습니다. 저축률 올라다가 최근에 쭉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러니까 거의 10년 내 평균치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지금 4.4%죠. 저축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인플레이션을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 소비가 둔화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벌어놓은 걸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벌어놓은 걸로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제 벌어놓은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소비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약세론자는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야 이거 저축률 떨어진다. 봐봐. 야 이제 이거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벌어놓은 걸 모아놓은 걸 가지고 썼는데 이제는 못 쓴다. 봐봐. 이제 이러면 소비도 좀 분명히 줄 거야. 그럼 또 시장 경기 침체고 그럼 하락이야. 요거는 약세론자들이 분명히 요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요렇게 해석을 할 건데, 그러니까 저 같은 강세론자는 요거를 제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까지는 벌어놓은 걸로 자꾸만 쓰죠. 벌어놓은 걸로 생활이 가능해. 그러니까 일을 안 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안 구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벌어놓은 게 점점 까먹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럼 이제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일을 하러 간다는 거. 일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고용시장에서의 이제 공급이 좀 노동시장의 공급이 좀 더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건 임금 상승률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 그러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 좀 확실하게 정점이 찍혔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드리잖아요. 여기서 더 올라가기 참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이게 항상 뭐든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예를 들어 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건 있잖아. 짜장면을, 우리가 예를 들면, 내 짜장면을 먹는데, 그 짜장면이 원래 예를 들어, 한 5,000원 하던 게, 5,000원 하던 게, 갑자기 이게 한 8,000원을 해요. 8,000원. 8,000원을 해도, 짜장면을 좋아하면 사먹어. 이 정도는 우리가 사먹을 수 있잖아. 먹을 수 있는데, 이게 5,000원 하던 게 예를 들어 10,000원을 해요. 10,000원. 삼선 짜장 아니고, 쟁반 짜장 아니고 그냥 일반 짜장, 보통 짜장. 짜장면 보통이 10,000원을 해. 5,000원 하던 게 이 사 먹겠습니까? 이거 안 사 먹는다니까. 그냥 아유 됐다. 그냥 라면 먹자. 그냥 짜파게티 먹자.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항상 뭐든지 가격이라는 건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살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가격은 임계점이 있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가격의 저항대에 부딪히는 그 가격대가 있거든요.
각각의 상품별로. 그러니까 뭐 명품은 조금 더 다를 수는 있고 뭐 뭐든지 거기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어쨌든 상품별로 있어가지고는 그런 임계점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임계점이 왔다라는 거야. 특히 최근 들어서 보여주는 건 이제 유가도, 그러니까 미국의 가스 가격,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 가솔린 가격도 거의 임계점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의 그 휘발유, 하루에 쓰는 휘발유 평균 가격, 평균 그 소비량이거든요. 소비량인데 보시면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 나오죠. 최근 들어서 그 정체됐어요.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팬데믹 딱 하고 빡 급락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살살 그러니까 살아났죠. 회복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 더 안 올라가. 더 여기서 또 멈추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 이전의 수준까지 쓰지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왜냐, 여기 있잖아. 펌프 페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펌프는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이거 물 같은 거 끌어올린다라는 뜻인데, 미국에서는 그 펌프를, 그러니까 그 주유소를 일반적으로 펌프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펌프 페인이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페인에다 펌프가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주유소 가기 무섭다. 주유소 갈 때마다 고통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유소 가기가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미국인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이 주유소에 기름 넣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또 미국의 그러니까 그 뭐죠? 휘발유 가격은 우리나라보다는 싸요. 근데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거리를 훨씬 더 많이 가야 되고, 미국 자동차들의 연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장난 아닌 거죠. 우리나라보다 체감상은 훨씬 더 지금 비싸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도 이제 휘발유를 조금씩 사용을 줄이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좀 이렇게 팡팡 쓰기가 어렵다는 거. 회복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근데 이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그 수가, 미국의 쉐일 오일들의 이 시추 공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점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근데 거기서 미국 국민들이 쓰는 이제 이 소비는 조금은 줄고 있는, 그러니까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유가의 상단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물론 뭐 유가는 제가 제 예상보다는 너무 더 강해서 유가에 대한 전망을 제가 하는 건 좀 민망하긴 합니다. 좀 잘 안 맞아서 유가와 관련된 부분은. 근데 어쨌든 저는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곡물 이야기도 나중에는 한번 드릴게요. 제가 우리 캐시메이커 여의도 상부상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현민 팀장님이랑 제가 이제 이현민 팀장님이 전망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이현민 팀장님 또 이야기하신 거는, 그 영상에 이야기하셨던 거는 상단은 좀 막혀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현민 팀장님보다는 조금 더 유가가 이 곡물 가격은 더 떨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그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냐면 항상 이제 모든 이런 자산 시장은 선반영을 하잖아요. 미래의 것들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곡물이라든지 밀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의 농장주들이 원래 많이 심었을, 파종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엄청나게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뭐 겨울밀이, 지금은 이제 봄밀을 이제 이건 하는 거고, 이제 겨울밀을 추수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작황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그 다음에 콩이라든지 옥수수 같은 것들도 대체적으로 더 많이 심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요것들이 지금 파종은 끝났거든요. 이게 추수되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이제 이게 좀 가격은 떨어질 건데, 시장은 그걸 이제 미리 선반영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곡물 가격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곡물 가격도 좀 떨어지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좀 낮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또 떨어지고 있죠.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근데 요거는 물가 때문이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생각해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더 작용을 한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요거, 중국의 PPI, 중국의 생산자재 물가인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생산자재 물가가 요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글로벌 물가의 좀 선행성이긴 하죠. 왜냐면 이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이런 내구재들을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구재 가격을 좀 좌지우지 많이 하죠. 근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건 이게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좀 야기시킬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최근에 그게 이제 좀 꺾이고 있다라는 거, 요런 점들도 시간차를 두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좀 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요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인플레이션 좀 꺾일 거다라는 거고, 시장이 근데 최근에 여기에 조금씩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긴축을 좀 느슨하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두려운 건 이거예요. 그냥 시장이 아예 막 연준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매파스러울 거다라고 해서 여기에 우려감을 가지고 떨어지는 거는 뭐 이거 너무 과하게 떨어진 게 제가 너무 아니라고 해서 자꾸만 강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흐름이 그러면 이게 이것도 괜찮냐? 이건 괜찮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준은 아직 그 정도 생각은 안 해요. 시장이 너무 앞서갔어요. 너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단이야, 극단. 좀,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이렇게 A가 아니면 무조건 B다. 그러니까 까만색 아니면 무조건 백색.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까지는 이거잖아요. 야, 연준은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긴축을 할 거야 라는 거였죠. 근데 요 며칠 조금 완화를 시켰잖아요. 조금 이제 뭐 블라드 총재나 아니면 좀 많은 연준 위원들도 그런 약간의 뉘앙스가 요거 조금씩 멈출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풍기니까 야, 그러면 야 9월 달부터 안 할 수도 있겠네. 이게 지금 벌써 나와버렸어.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 표를 보시면 뭐 이게 너무 글씨 작아서 잘 안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차피 6월 FMC에서 50bp 올리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예, 기정사실인데, 이게 뭐냐면 9월이거든요, 9월. 예, 9월 21일 FMC 회의죠. 그러니까 9월 FMC 회의는 이게 뭐냐면, 예, 9월 FMC 회의에서는 뭐가 높냐면, 아니, 어느 순간 동결도 생겼어요. 동결도 있어. 벌써 동결 이야기 나오고, 아니, 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벌써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50bp 여전히 9월 달에도 50bp 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50%였어요. 50%고 그다음에 25, 그러니까 25bp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7%였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50bp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 34%, 그다음에 25bp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연준이 지금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거야 라는 걸 미리 너무 빨리 반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전 요게 조금 아쉬워. 왜냐면 이게 너무 그렇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뭐 6월 FMC 회의에서 또 조금만 매파적인 발언하면 또 이거 갑자기 팍 늘어난다니까. 이게 다시 확 늘어나고 또 갑자기 뭐 75bp 뭐 이거 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앞서가는 게 좀 이게 좀 찝찝하긴 한데, 뭐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너무 지금 시장이 너무 과하게 연준의 긴축을 반영을 했잖아요. 너무 과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약간 되돌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술적 반등이 시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시장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이힐드 채권과 그 이제 정급 펀드와 그 다음에 미국채 간의 이 금리 차이인데, 요게 이제 한동안 쫙 급등을 했었어요. 급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었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좁혀졌습니다. 이렇게 좀 좁혀졌다라는 거는 다시 위험자산을 조금 더 위험자산 선호도로 살짝은 좀 털었다라는 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위험자산 선호도, 그러니까 리스크 온을 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리스크 오프 상황이긴 한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은 위험자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래도 조금씩 다시 담기 시작했다. 왜냐면 달러도 요즘 조금씩 달러 인덱스도 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도에 집중되어 있던 시장이 살짝은 그래도 좀 풀리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약간 기술적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수준은 요 정도까지는 봐요.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12,500 정도까지의 반등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를 보면,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 그러니까 17,000, 2,700까지의 좀 반등, 2,700까지의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휴가를 떠나기 전에 매매를 좀 마무리하는 시점이라서 조금 거기에 따른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익률을 좀 높여놓고 가는 게 맞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매수세가 좀 나오고 가격적으로도 부담 없는 구간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그러니까 제가 이 주니센스 메이커에서 이야기했죠. 시장이 오르고 싶은데 명분이 없다. 근데 조금은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명분도 조금은 있고 가격도 좀 적당한 가격대의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기술적인 좀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나스닥 기준으로는 12,500 정도, 12,500까지는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치고 그러니까 13,500. 그러니까 저는 요렇게 나오거든요. 원래는 요런 계단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10,000포인트씩의 계단식 상승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아니죠. 11,500에서 12,500 여기서 좀 박스권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6월 FMC회의가 끝나고 나면 조금은 더 이제 긴축 스탠스가 조금 더 완화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예상하는 건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 지표는 이제 그러니까 완화될 거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꺾일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느껴지면 요게 레벨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박스권이 레벨업이 돼서 12,500에서 13,50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FMC회의까지도 끝나면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한번 거기 때 또 레벨업을 한다. 그러면 13,500에서 14,500까지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예상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페드 푸시 나오면 이제 잭슨홀 미팅일 것이다.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그때까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제 완화되면 여기서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자, 이제 하반기에는 이 상황을 좀 보겠다. 빅스텝을 밟지 않고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하면 시장은 확실하게 환호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요 라인 정도. 전고점 위치 수준까지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요런 식의 계단식 상승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 시장도 그래 따라갈 겁니다. 따라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올해는 그러면 급락 이후에 다시 반등의 좀 회복 정도, 그러니까 회복 수준. 그 다음에 내년에는 다시 상승입니다. 저는 원래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을 제가 저랑 이제 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우리 고객분들이나 TV나 라디오에서 많이 제 시황을 많이 접했던 분들은 이런 이야기 미리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시장을 이렇게 봤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는 전망을 상승하고 하락하고 회복이었어요. 요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상승, 내년에는 하락,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4년은 회복 요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올해 특히 상반기까지는 시장은 오른다. 다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 이제 슬로우 다운 할 거다. 그러면 여기에 아무래도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대전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럼 결국은 기술주 중심으로 가격도 싸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듀레이션, 이익에 대한 듀레이션 또 앞으로 더 당겨지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 반등이 나올 거다. 그래서 회복 요렇게 좀 봤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예. 지금은 오히려 먼저 제가 지금 말했던 우려감이 먼저 반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락을 먼저 해버렸어요. 맞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 하반기에는 회복하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상승.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상승. 근데 내년에는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겠지만 역시나 기술주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원래는 어쨌든 통화정책에서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이 크겠지만 내년에는 통화정책에 대한 변동성을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인플레이션도 전체적으로 완화되고 근데 중요한 그렇다고 해서 성장률이 급등하진 않을 거예요. 기업의 실적도 급증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률도 완만한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GDP 기준으로 본다면 한 2% 내외 이렇게 완만해질 겁니다. 완만해지고 근데 통화정책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은 더 완화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죠. 오히려 어찌 보면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고 자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보세요. 성장률은 좀 둔화되는 상황
근데 그게 침체는 아니다. 침체는 아닌데 성장은 좀 둔화되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은 조금 더 팽창적일 수 있어요. 올해보다. 자,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갈까요? 예, 기술주예요. 당연히 성장주가 더 내년은 다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성장주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담아두는 게 엄청나게 조로에 기일 겁니다. 예, 이런 기회는 잘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올해 같은 기회는 기술주를 담기에는.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계속 하셔야 되고, 뭐 TQQ라든지 그 다음에 속셀이라든지 뭐 애플, 테슬라, 아마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파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돈이 있으면 조금씩 모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난 지금 현금이 뭐 무한정한 게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 일단은 가지고는 계셔야 돼. 팔면 안 돼. 아시겠죠? 지금은 버티고 인내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내년에는 분명히 아주 기쁜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예,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음 주는 시장이 뭐 폭등은 모르겠습니다. 폭등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완만하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상승 쪽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더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2,700에 대한 트라이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나스닥 기준으로는 12,500 안착을 좀 트라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도 뭐 조금은 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에 있는 단기 반등 랠리에 있을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